안녕하세요, 맹피셜입니다. 오늘은 챔피언스리그 결승 역사상 가장 명확한 경기력 차이를 보여줬던 2010-2011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바르셀로나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리뷰해보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먼저 이날 두 팀의 라인업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당시 최고의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아비달, 피케, 마스체라노, 알베스가 백포라인에 섰고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차비 에르난데스가 3명의 미드필더를 이뤘으며 페드로, 메시, 다비드 비아가 3톱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맞서는 맨유는 4-4-1-1 포메이션이었습니다. 에브라, 비디치, 퍼디난드, 파비우가 백포를 구축, 박지성, 라이언 긱스, 마이클 캐릭, 발렌시아가 미드필더, 웨인 루니가 세컨톱, 최전방의 치차리토가 원톱으로 나왔습니다. 스쿼드만 본다면 바르셀로나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4강에서 맨유가 샬케를 상대로 너무나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기에 맨유의 승리를 기대하는 팬들도 적지 않았죠. 또한 경기가 열렸던 곳이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 바르셀로나에 비해 맨유가 다소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됩니다. 경기 극초반은 맨유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미드필더 4명 모두 참여해 총 6명의 선수들이 강도 높은 전방 압박으로 분위기를 가져왔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볼을 걷어내기 급급해 보였죠. 그러나 이 형세는 딱 극초반까지였습니다. 차비와 이니에스타가 아래까지 내려와 볼을 지키고 컨트롤하면서 맨유 선수들은 더 이상 이전처럼 전방 압박을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경기를 본인들의 주도로 만드는 데 걸린 시간은 딱 8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바르셀로나가 경기를 어떻게 지배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바르셀로나의 감독 펩 과르디올라는 자신의 팀에 변칙을 줬습니다. 페드로와 다비드 비아의 위치를 바꿔 다비드 비아를 오른쪽에 페드로를 왼쪽에 배치했습니다. 차비와 메시의 위치도 조정이 있었죠. 이유가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포지션 플레이를 기반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몇 번인가 보여드렸던 이 그라운드 그래픽에서 이 경기를 더 정확히 설명하기 위해 20번 자리를 쪼개겠습니다. 10-1과 10-2로 구분 지어볼까요? 이날 펩 과르디올라는 차비, 리오넬 메시의 위치를 이 쪼개진 10번 공간으로 배치했습니다. 차비가 10-1번, 메시가 10-2번이었습니다. 그럼 이 9번 자리엔 누구를 배치했을까요? 바로 다비드 비아 혹은 다니 알베스였습니다. 먼저 다비드 비아가 이 9번 위치에서 수비의 시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4번, 15번으로 높이 전진하면서 맨유의 측면 수비를 끌어당기죠. 이로 인해 맨유의 에브라는 다비드 비아의 어그로에 계속 끌려다니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박스 안에서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전진한 다비드 비아를 대신해서 이젠 알베스가 9번 혹은 12번으로 올라갑니다. 이후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맨유 선수들이 알베스를 계속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차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메시가 중앙과 왼쪽에 몰린 채 볼을 돌리니까 맨유의 미드필더들도 자연스레 왼쪽으로 치우쳤고 알베스에겐 자유롭게 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리게 됐죠. 물론 오른쪽의 알베스가 바르셀로나의 주요 공격 루트는 아니었습니다. 주요 공격 루트는 메시와 차비가 존재하는 중앙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기를 다시 보는데 개인적으로 메시의 플레이보다 더욱 경악스러웠던 건 차비 에르난데스의 플레이였습니다. 차비는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의 첫 번째 역할은 볼을 하프라인 넘어 공격 진영으로 운반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안정적으로 해줘도 이미 자기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경기에서 차비는 그저 공격 진영으로 운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볼을 운반한 뒤에 바로 골로 연결되는 킬패스까지 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첫 번째 골이 딱 이랬습니다. 차비가 하프라인 아래에서 볼을 받아 그대로 끌고 올라갑니다. 여기서 그냥 편하게 다비드 비아에게 패스를 줘도 충분히 좋은 미드필더로서의 판단인데 차비는 달랐습니다. 그는 골을 넣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있던 페드로를 노리는 패스를 뿌려줬습니다. 이 판단은 적중해 그대로 바르셀로나의 선제골이 터졌죠. 말 그대로 차비의 판단력이 만들어낸 골이었습니다. 다시 돌아와 전술적으로 차비와 메시의 위치에 대해 분석해보겠습니다. 이 둘은 20번의 포지션을 양분해서 서 있습니다. 두 선수는 다른 높이를 유지하면서 메시가 박스 근처에, 차비가 하프라인 근처에 위치해 있죠. 이 두 선수의 묘하게 다른 위치가 맨유 선수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경기를 보시면 맨유의 미드필더 4명, 박지성, 라이언 긱스, 마이클 캐릭, 발렌시아가 일렬로 단단히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선수들 4명 모두 높이가 제각각이었고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포지션 플레이로 시시각각 위치를 바꿀 때마다 맨유 미드필더들의 수비 위치도 덩달아 바뀌었죠. 특히 이날 왼쪽 측면으로 출전했던 박지성 선수가 바르셀로나의 이 포지션 플레이에 고전해야만 했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본인이 경기 전에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경기가 펼쳐졌으니까요. 원래라면 박지성 선수는 이 9번 자리에서 플레이하는 차비 에르난데스를 마크할 예정이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바르셀로나 경기에서 차비의 위치는 이 9번이었거든요. 그러나 경기가 시작되고 보니 차비는 9번이 아니라 메시 뒤 20-1번이라는 기묘한 포지션에 서 있었고 이 9번 자리에는 다니 알베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박지성 선수 입장에서는 차비를 마크하자니 측면을 내어주는 골이 되고 그곳에 있는 알베스를 자유롭게 만드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되었죠. 실제 이날 경기 영상을 보시면 박지성 선수가 본인의 마크맨을 혼란스러워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차비와 메시의 이 기묘한 포지션으로 바르셀로나는 맨유의 미드필더들을 완전히 농락했습니다. 이날 차비가 경기 절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 74개의 패스를 시도 95%의 성공률을 보여줬던 데에 반해 마이클 캐릭은 고작 19개의 패스를 시도 76%에 불과한 성공률을 보여줬죠. 바르셀로나의 이 농락은 이후 후반전 맨유 선수들의 체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축구 선수가 체력이 떨어졌는데 수비를 해야 할 때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시나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체력이 떨어진 선수는 더 이상 상대에게 타이트하게 붙어서 수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볼을 치고 나갈 텐데 그걸 또 쫓아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애초에 그냥 물러서 버리는 거죠. 맨유의 후반전이 딱 그랬습니다. 맨유의 미드필더들은 점점 더 뒤로 물러서다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 후반전 바르셀로나의 중거리 슛 대잔치가 열렸고 그중 2슈팅이 들어가 득점으로까지 연결됐습니다. 여기서 메시가 득점할 때 맨유의 수비 위치를 보면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바르셀로나의 전술과 이에 그대로 반응하는 맨유 선수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메시가 볼을 받기 직전 에브라는 이미 다비드 비아한테 어그로가 끌려 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긱스는 측면 다니 알베스를 신경 쓰느라 멀리서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센터백들은 그저 박스 안에서 손짓으로 메시를 마크해야 한다고 지시만 하고 있죠. 그리고 박지성과 캐릭은 차비와 이니에스타를 신경 쓰느라 다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맨유는 경기 대상 1호 메시를 완벽히 프리한 상황에 놓아주게 되며 결국 그의 중거리 득점이 허용되고 맙니다. 이날 경기, 제가 생각했을 때 맨유가 패배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포지션 플레이라는 또 다른 게임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바르셀로나가 하길 원하는 축구에 그대로 대응해줬다는 것에 있습니다. 다비드 비아가 안쪽으로 이동하니까 그대로 에브라가 반응해서 중앙으로 좁혀 들어오고 메시와 차비 두 선수가 좁은 중앙에서 다른 높이로 서 있으니까 맨유 선수들도 그대로 다른 높이로 서서 자기들의 수비 라인을 깨고 플레이해줬습니다. 그야말로 펩 과르디올라가 짠판에 퍼거슨이 올라탄 형국이 된 것이죠. 카메라에 손을 부들부들 떠는 모습이 잡혔던 퍼거슨경. 퍼거슨이 이토록 분노했던 이유가 자신이 과르디올라의 손에 놀아났다는 것, 바로 이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이날 경기 이후 두 팀은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아래에서 바르셀로나는 자신들의 축구가 가진 강력함을 증명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팀으로 자리 잡았고, 리오넬 메시는 이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발롱도르 수상, 명실상부 현존하는 최고의 플레이어에 등극했습니다. 감독 펩 과르디올라도 세계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으로서 전 세계를 누비며 자신의 축구 철학을 펼치고 있죠. 반면 이 경기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이후 맨유의 2010년대는 하향세를 그렸습니다. 2013년 알렉스 퍼거슨 경이 맨유 감독 지휘봉을 내려놓으면서 맨유는 챔스든 리그든 우승과는 거리가 먼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경기가 맨유의 마지막 챔스 결승 진출이었으니까요. 테나우 감독이 오고 팀이 다시 재정비됐다는 평가를 받을 때까지 맨유는 약 10년의 시간 동안 암흑기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여기까지 맨유와 바르셀로나 두 팀의 2010-2011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리뷰해봤습니다. 혹시 다시 돌아보고 싶은 명경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맹피셜이었습니다.